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지 않는 생활. 지은이는 후데코, 출판사는 스노우폭스 북스입니다. 16,000원, 251쪽. 초판 일쇄는 2022년 11월 2일입니다. 후데코. 1959년 아이치현 출생. 1996년 3월 캐나다로 이주, 20년 넘게 살고 있다. 30대 직전까지도 물건에 집착하여 부록이나 덤, 샘플을 버리지 못했지만 어느 날 문득 집에 쌓여있는 물건에 질려서 단순한 삶으로 전환한다. 사지 않는 생활이야말로 절약의 열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돈이 없다. 돈을 더 갖고 싶다. 더 절약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생활의 모든 면에서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고 절약에 힘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억지로 참으며 힘들게 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을 자꾸 사들이는 현재의 쇼핑 습관을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윳돈이 생길 거예요. 지출을 줄여야겠다고 항상 생각하면서도 사지 않아도 될 옷이나 화장품, 잡화를 계속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것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인다고 하면서도 대부분 고정비나 식비를 줄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세정제를 예로 들어볼까요? 개인 위생에 관한 것만 해도 세안용, 세수용, 모발용, 전신용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용 세정제도 바닥용, 욕실용으로 나뉘며 화장실 전용 스프레이, 얼룩 제거용 스프레이까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양한 세정제를 전부 마련하지 않아도 몸과 집을 얼마든지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에서는 베이킹소다, 구연산, 알코올, 비누, 물, 에센셜 오일로 모든 세정 과정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쓰지 않아도 되는 물건, 없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물건을 아무 의심 없이 사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습관만 고치면 힘들게 절약하지 않아도 돈의 여유가 생기기에 저축액을 점점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에서 나고 자란 탓에 어릴 때부터 물건은 많을수록 좋다, 많으면 행복해진다 라고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습니다. 물건이 적으면 궁핍하고 부자유하고 위험하며 물건이 많으면 풍족하고 자유롭고 안전하다는 가치관을 무의식 중에 주입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쇼핑할 기회를 찾고 물건을 줄이기보다 새로 사서 늘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바쁜 일상에 쫓겨 당장의 일을 해치우는데 급급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곰곰이 생각하여 해결하기보다 즉시 떠오르는 임기응변으로 모면하려 합니다. 과도한 쇼핑은 즉시 결과를 얻으려고 서두르는 이런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편하면 그만이다, 불쾌한 기분을 피하는 것이 최고다 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현대인은 필요한 물건을 이미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특수한 수요를 겨냥한 니치 상품, 즉 소비자를 연령, 성별, 직업별 등으로 세밀하게 구분해서 만들어낸 상품을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에그 타이머 하나만 해도 종류가 여럿입니다. 달걀을 미숙, 반숙, 완숙으로 나눠 익히기 편리한 에그 타이머를 판매하고 있으며 아마존에서도 비슷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냄비에 일정한 양의 물과
일정한 양의 달걀을 넣고 일반 타이머로 시간을 재면서 조리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두어 번만 해보면 달걀이 몇 분 만에 반숙이 되고 몇 분 만에 완숙이 되는지 금세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물건, 편리한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은 질리지도 않고 이런 상품을 계속 사들입니다. 신기한 물건을 샀다라며 SNS에 자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자꾸만 사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쇼핑으로 심리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려는 경우가 그 전형입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슷해지고 싶어서 그들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그들이 가진 것과 똑같은 물건을 삽니다. 똑같은 물건을 소유해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조금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남과 조금 다른 모습이나 행동으로 눈길을 끌면 모두가 자신을 주목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상품을 사는 일 자체보다 남보다 빨리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에 샀던 물건이 아직 쓸만한데도 새 것으로 교체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거나 자신감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활을 물건으로 꾸며 실제보다 멋져 보이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므로 쇼핑할 때마다 도파민 등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배출합니다. 이런 이유로 쇼핑은 현대인의 가장 손쉽고 즐거운 오락이자 여가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물건이 점점 늘어나 집이 창고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더 강하게 느끼므로 손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쇼핑을 부추깁니다. 가격 할인에 약한 사람은 무언가가 필요하거나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안 사면 손해다라는 생각 때문에 물건을 삽니다. 단순히 손해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냉정히 생각해보면 필요 없는 물건을 샀을 경우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그 가격만큼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도망치기 위해 쇼핑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쇼핑에 정신을 쏟다 보면 잠시 시름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전날 갑자기 방 청소를 하고 싶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잡다한 집안일에 신경 쓰기 싫은 아버지들이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직장에 쏟아붓는 것도 골치 아픈 문제에서 도망치려는 무의식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당시 저는 중요하지만 최대한 피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마다 저렴한 옷을 파는 인터넷 상점이나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블로그를 매일 장시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옷을 구입했습니다. 사람은 쇼핑할 때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느낍니다. 자신의 돈으로 원하는 물건을 사다 보면 스스로 상황을 통제한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운전도 이런 점에서 쇼핑과 비슷합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서 차를 난폭하게 몬다거나 자신을 추월한 차 또는 앞에서 느리게 달리는 차에 험한 욕을 퍼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방향이나 속도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쉽게 조작하면서 나는 주위 사람보다 힘이 세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소에 자신감이 없어서 쉽게 비굴해지는 사람일수록 쇼핑을 통해 자신의 통제력을 확인하려 합니다. 인간에게는 원래 세상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려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예전엔 저도 쓸데없는 물건을 많이 샀습니다. 20대와 30대 초반까지 옷과 잡화, 책을 계속 사들였기 때문에 집안이 물건으로 가득 차 발 디딜 데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계에 부딪히는 날이 왔습니다.
그때 작심하고 집을 대대적으로 정리한 덕분에 단순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급여 대부분을 쇼핑에 쓰느라 저금을 전혀 못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그때 제가 계속 물건을 사들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심심함이었습니다. 달리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쇼핑으로 시간을 때운 것입니다. 당시 저는 회사나 집에서 무언가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쇼핑으로 기분을 풀었습니다. 쇼핑이 제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었습니다. 마음의 결핍을 쇼핑으로 메울 수 있다. 쇼핑을 하면 생활이 즐거워진다. 인생이 행복해진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물건을 산다고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지갑이 얇아지고 집에 잡동사니가 쌓일 뿐입니다. 도파민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기분, 즉 쾌감이나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뇌내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우리의 뇌는 처음 접하는 새로운 물건을 획득하는 행위를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쇼핑할 때가 아니라 쇼핑하기 직전, 즉 조만간 새로운 물건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도파민이 제일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기대감이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쇼핑이 끝나자마자 행복감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다시 쇼핑을 해서 행복을 느끼고 싶어집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에너지와 자원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돈도 별다른 노력도 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얻는 일을 매우 바람직하게 느낍니다. 저는 무료 선물이나 할인 상품에 특히 약했습니다. 특가 상품, 덤, 무료 샘플, 부록을 좋아하면 짐이 점점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자꾸만 덤을 받아오고 할인 상품을 사들였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그 행동이 점차 강화돼 습관으로 정착됩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아무 생각도 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저는 그 습관에 상당히 오랫동안 휘둘렸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20세부터 40대 중반까지 무료 선물을 받아 챙기다 보니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실속을 차리겠다며 식료품과 일용품을 매번 대량으로 사서 쟁여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량 구매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집에 물건이 쌓여 있으면 소모하는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아직 많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에 마구 쓰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없애지 않으면 유통기한이나 섭취기한이 끝나서 폐기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식품이든 비식품이든 집에 대량으로 쌓여 있으면 낭비하게 됩니다. 인간은 잃는 것을 무척 싫어하므로 무엇이든 조금밖에 없으면 아껴 쓰기 마련입니다. 반면 쌓여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마구 씁니다. 대량으로 구매해 단가를 낮춘다 해도 이런 식으로 과용하면 오히려 지출은 늘어날 것입니다. 대량 구매를 즐기는 사람은 물건을 쌓아둘 곳이 모자라서 집이 좁다,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집이 좁아서가 아니라 쓸데없는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일본인들은 대개 학생 때는 작은 원룸에 살다가 결혼하면 조금 더 큰 다세대 주택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단독주택으로 옮깁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넓고 큰 집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가족이 늘어서이기도 하지만 물건이 급속도로 늘어나서 점점 더 큰 집이 필요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물건을 수납하기 위해 주거비를 점점 더 많이 지불하는 패턴이 평생 이어집니다. 요즘은 비용을 지불하고 임대 창고 등 수납 공간을 빌리는 사람, 전문가에게 돈을 내고 수납 기술을 배우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집에 쌓인 물건을 정리하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수납 관련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돈을 들여 쓸데없는 물건을 사서 쌓아놓고 처치가 곤란하다며 책과 강좌, 서비스에 또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버릴 물건도 많아질 텐데 그 양이 너무 많으면 버리는 비용도 상당히 커집니다. 일반 쓰레기는 정해진 날짜에 집 앞에 내놓으면 지자체가 수거합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는 무료로 처리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역시 세금으로 처리될 뿐 엄연히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물건이 자유를 제한하는 족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 때문에 여행과 이사를 꺼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건은 이처럼 주인의 행동을 제약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행동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물건,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물건만 작은 주머니에 넣어 항상 갖고 다닙니다. 다른 물건은 도둑을 맞거나 불이 나서 전부 타버린다 해도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쓸데없는 물건 때문에 정신적인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책감과 열등감입니다. 쓰지도 않을 거면서 또 쓸데없는 물건을 샀네. 돈을 또 낭비했어. 라는 자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나면 꼭 쓰겠다는 다짐은 영영 이루어지지 않겠구나라고요. 지금 시간을 들여 쓸 마음이 없는 물건은 앞으로도 영영 쓰지 않을 물건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쓸데없는 물건을 사면 이렇게 정신적인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쇼핑을 할 때마다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얼마에, 왜 샀는지 기록해두면 자신의 쇼핑 습관을 더 정확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종이나 연필을 써도 되고 스마트폰 앱을 써도 됩니다. 그것마저 귀찮다면 영수증이라도 한 대 모아놓고 가끔씩 들여다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매일 쇼핑 일기를 쓰는 행위만으로도 자신의 쇼핑 습관을 상당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매 목록에 있는 물건 중 한 번도 쓰지 않고 방치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을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고 과정이 쇼핑 습관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쇼핑 습관을 파악했다면 앞으로도 지금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과 똑같은 패턴으로 쇼핑하며 생활하고 싶습니까? 쇼핑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특히 효과적인 방법이 사지 않는 도전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사지 않는 도전을 통해 구매 품목 수를 꾸준히 줄여왔습니다. 사도 되는 품목과 최소한으로 사야 하는 품목을 정합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물건만 살 것이다 라든지 최대한 쇼핑을 줄이자라는 모호한 생각으로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표가 막연할수록 실패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돈 쓰지 않는 날로 지킨다. 한 달간 편의점이나 균일가 상점에 가지 않는다. 집에 있는 책 10권을 다 읽을 때까지 다른 책을 사지 않는다. 6개월간 소모품을 대량 패키지로 구입하지 않는다. 1년간 옷을 사지 않는다. 혹시 쇼핑이 취미였다면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쇼핑을 했던 사람은 쇼핑 대신 영화 감상, 미술관 관람, 요리 등 쇼핑이 아닌 활동을 제안해 봅니다. 새로운 물건을 집에 들이는 대신 이미 있는 물건을 활용합니다. 쓰기 편하도록 손 닿는 곳에 물건을 놓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면 쓸 수 없습니다. 저는 읽지도 않은 책이 점점 쌓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동안 새 책을 집에 들이지 않고
가까이 있는 책부터 차례차례 읽는 중입니다. 무엇을 사든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면 낭비가 확 줄어듭니다. 수지를 파악하여 계획적으로 돈을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월 수입은 얼마고 그중 얼마가 무엇에 쓰이고 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숫자를 싫어해서 오랫동안 돈 관리를 하지 않았고 지금도 세세한 숫자까지 챙겨가며 절약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매일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했더니 저축액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돈 흐름에 둔감했던 사람도 몇 달간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기만 하면 자신의 재정적 상황을 의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돈을 어디에 얼마만큼 쓰는지 파악하려면 반드시 기록이 필요합니다. 생활이 어지러우면 돈의 흐름도 어지러워집니다. 생활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쇼핑 일기, 30일 기다리기 노트, 쇼핑 목록 등을 활용해 물건을 사기 전에 잠시 생각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갖고 싶다와 산다 사이에 생각하기라는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사기 전에 항상 정말 필요한가? 오늘 꼭 사야 하는가? 안 사도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낭비가 확 줄어들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카드를 별 생각 없이 쓰다 보면 돈에 대한 감각이 마비될 것입니다. 저는 돈 관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니즈, 즉 필요한 것과 원츠, 즉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가진 돈은 되도록 니즈를 해결하는 데 쓰고 원츠에는 최소한의 돈만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즈와 원츠를 확실히 나누어 쇼핑하면 낭비가 확 줄어듭니다. 니즈와 원츠를 구분하기 위해 일단 돈이 쓰이는 곳을 다음 세 가지로 나눕니다. 1.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즉 니즈. 2. 생활하기 위해 갖고 있어야 할 것, 니즈와 원츠의 중간. 3. 갖고 싶은 것, 즉 원츠. 저는 돈을 1과 2에 거의 다 쓰고 즐거움을 주는 3에는 아주 조금만 씁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 사서 쓰는 반면 단순하게 갖고 싶은 것에는 돈을 거의 쓰지 않는 것입니다. 갖고 싶은 것이 생기더라도 곧바로 사지 말고 이것은 니즈인가 원츠인가 라고 자문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서랍이나 옷장에 자주 입는 옷과 거의 입지 않는 옷이 한데 꽉 들어차 있으면 모두 다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필요한 옷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오래 갖고 있으면 애착이 생겨 버리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인간에게는 소유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무언가를 소유하면 그것을 실제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심리적 경향이죠. 하지만 한번 물건을 정리해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이 나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옷을 정리하다 보면 똑같은 옷이 많아서 놀라게 됩니다. 그럴 경우 하나만 쓰고 나머지는 잘 쓰지 않게 됩니다. 만약 적정량을 모르겠다면 있는 것을 끝까지 쓰는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쇼핑은 대개 감정적인 니즈를 해결하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단순해지면 내면이 정리되고 마음이 풍요해집니다. 좋아하는 것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이것저것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물건을 버리면서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물건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물건을 활용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므로 외부의 자극에 혹해서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일도 없어집니다.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며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던 생활에서 확실하게 졸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이라도 버리기는 아깝다. 돈 주고 산 물건을 버리는 건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다. 미니멀리즘은 부자의 사치스러운 취미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새 생활을 시작하면 오히려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고 단순하게 살면 낭비나 충동 구매가 사라져서 전보다 돈을 훨씬 적게 쓰게 됩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면 물건 관리에 쓰였던 자원, 즉 시간, 체력, 정신에너지, 공간 등이 남게 됩니다. 이 자원을 다른 활동에 써서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물건이 쌓여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물건을 소유하면 아무래도 관리에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수납 노하우 책을 사서 읽거나 수납 기술을 배우는데 돈과 시간을 쓰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물건을 줄이면 이런 성가신 일에 쓰던 자원을 다른 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긴 시간과 체력으로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입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공간이 비게 되므로 지금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집세도 광열비도 줄어드니 생활비가 더 적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6년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면적을 확 줄였더니 더 편리한 위치로 옮겼는데도 임대료와 광열비가 저렴해졌습니다.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돈 관리에도 더 신중해집니다. 직접 요리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외식이나 음식 배달에도 돈을 쓰지 않게 됩니다. 아직 사용 가치가 있을 듯한 물건을 온라인 중고 상점에서 팔면 소소한 용돈벌이가 됩니다. 단순하게 살다 보면 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없어도 별 문제 없구나 라고 깨닫는 품목이 이것저것 생깁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 수를 줄이면 번거로운 쇼핑도 쇼핑에 쓰는 비용도 줄어들 것입니다. 물건은 써야 가치가 생깁니다. 정말로 아까운 것은 쓰지도 않을 물건을 언제까지나 집안에 모셔두는 일입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방역을 위해 식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배달받고 있지만 전엔 언제나 걸어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건을 많이 사면 집에 갈 때 너무 힘들어서 제가 들 수 있는 정도만 조금씩 샀습니다. 차가 없으면 쟁여놓고 쓸 만큼 살 수 없으므로 그만큼 물건을 덜 사고 덜 쓰게 됩니다. 차가 없으면 걸을 일이 많아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차를 없애면 스트레스가 확 줄고 돈도 상당히 절약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관리에 시간과 돈을 쓰게 되는데 집이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대출로 집을 사고 나면 경제적인 위험 부담이 생깁니다. 30대에 35년 상환 조건으로 집을 산다고 하면 65세에서 70세가 되어야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 다 갚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주택을 소유하면 재산세를 내야 하고 아파트라면 관리비와 수선비까지 내야 합니다. 주택은 점점 노후화되므로 수리와 개축 등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전된 탓에 세대수가 적어져서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오래 살게 되었으므로 말년을 시설에서 보내는 사람이 많아졌고 자녀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 부모가 넓은 집에 살아야 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즉,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지만 나중에는 관리하느라
정신적, 경제적 수고만 보태야 하는 애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이 있으면 거기에 얽매일 위험도 있습니다. 집을 마련하는 순간 앞으로 살 곳이 거의 고정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한 번 마련한 집에 평생 삽니다. 그러나 나중에 직장이 멀어지거나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미니멀리스트로서 특히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한 집에 몇 년이나 살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물건을 정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집을 개축할 때나 되어야 기회가 올 것입니다. 애초에 차나 집을 소유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끌어안고 산다면 과감하게 처분하고 필요한 물건만 남겨서 생활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 당신다운 생활입니다. 뭐든 좋으니 이제 필요 없을 듯한 물건을 하나만 버려봅시다. 그 일을 매일 반복하면 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찾아서 하나씩 버려봅시다. 종이 한 장 버렸다고 뭐가 달라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리지 않으면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집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야 생활이 달라집니다. 지금 종이 한 장을 버리는 행동이 1년 후 당신의 미래를 크게 바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작은 행동을 조금씩 쌓아 올리면 반드시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하루 한 개씩만 버려도 전혀 버리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이걸 버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 갖고 있는 게 나을까라고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물건은 버리겠다라는 규칙을 미리 만들어 둡시다. 질문 1. 평소에 쓰고 있는가? 쓰지 않는 물건은 아무리 갖고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쓸지도 모르는 물건이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모 있을 것 같은 물건은 그냥 쓰지 않는 물건입니다. 질문 2. 억지로 쓰고 있지는 않은가? 선물 받은 물건이 여기에 많이 해당될 것입니다. 이런 물건을 본전을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문 3. 소유할 필요가 있는가? 별 생각 없이 갖고 있는 물건도 버립시다. 그 대표가 비닐봉지와 쇼핑백입니다. 질문 4. 지금 살 만한 물건인가? 지금 그 물건이 없다면 돈을 내고 살 의향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걸 쓸데없이 왜 사? 라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버립시다. 질문 5. 이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지금 그 물건을 갖고 있다면 당신이 꿈꾸는 생활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더 멀어질까요? 후자에 해당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불필요한 물건입니다. 질문 6. 없으면 안 되는 물건인가?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건만 소유하면 생활이 몰라보게 단순해집니다. 있으면 편리한 물건이란 말은 없어도 별로 곤란하지 않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잡동사니가 많아지면 오히려 불편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으로 유명해진 코비 박사는 시간, 돈, 행복의 파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늘 부족한 기분이 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화복은 꼬인 새끼줄과 같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한데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항상 공존하며 누구에게나 좋은 때와 나쁜 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행복할 때는 다음에 올 불행을 두려워하고 불행할 때는 그 불행에 푹 빠져
인생을 저주합니다. 이것은 부족한 마인드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행복의 파이를 이미 다른 누군가가 많이 먹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마인드를 당장 버려야 합니다. 부족한 마인드의 소유자는 항상 돈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애정이 부족하다, 기회가 부족하다, 능력이 부족하다라며 한계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에 부딪혔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발전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편 충분한 마인드의 소유자는 나에게는 다양한 자원이 있으니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라며 가능성을 주목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들어오지 않고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물건을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는 사고방식은 돈을 많이 모아 다양한 물건과 서비스를 더 많이 소비할수록 행복하다라는 가치관을 낳습니다. 생명과 건강을 빼면 이 세상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자원이 많습니다. 정말 소중한 자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의 글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글귀가 있습니다. 공기와 음악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자. 공기와 음악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애정, 우정, 배려, 따뜻한 시선, 상상력, 느긋한 휴식, 즐거운 시간, 온화한 기분, 성취감, 자유 같은 것들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물건을 계속 사들여 집에 쌓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아무리 사들여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원했던 것, 제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 실현될 듯한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물건을 통해 실현하고 싶었던 생활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상적인 생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이 아주 많이 필요했습니다. 따뜻한 인간관계, 즐거운 시간, 만족스러운 기분, 자유로운 하루 등등. 물건으로는 도저히 획득할 수 없는 자원들이었지만 저는 어리석게도 계속 물건만 사들였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돈을 벌고 물건을 사들이다 보면 누구나 깨달을 것입니다. 사람은 돈과 물건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구나라고요. 많은 사람이 쇼핑을 계속하면서도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물건과 돈에서 아직 자유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인생이란 더 부유한 인생이 아니라 더 자유로운 인생이 아닐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입니다. 돈과 물건을 쫓다 보면 오히려 자유를 잃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 좋아하는 물건을 많이 가진 사람도 마음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닌 엉뚱한 것을 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에게는 생각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좋다고 믿는 방향과 스스로 행동하는 방향이 일치할수록 행복합니다. 사회나 문화, 미디어나 타인의 가치관에 자신을 맞추려 하면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타인의 기대대로 행동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심으로 나는 물건이 많아야 행복하다. 새 옷을 사는 것은 내 행복의 원천이다. 나는 물건을 많이 수납하기 위해 살아왔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겐세일 때
저렴한 물건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물건을 계속 사들여도 됩니다. 하지만 쇼핑을 한 다음에 마음이 허탈해지거나 지금의 소비 패턴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쩌면 당신도 다른 사람의 신념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것만 채워지면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셋에서 5가지 정도로 압축해 봅시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 둘 곳, 가치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무엇이 소중한지 알아낸 후에는 그 신조에 따라 살면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스티븐 코비 박사는 사람이 하는 일을 4종류로 나눴습니다. 1. 급하고 중요한 일. 2.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3.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4.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그는 인생을 충실하게 채우고 싶다면 2번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체력 강화, 인간관계 구축, 장래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준비 및 계획, 심신의 휴식 등이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는 일, 즉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쌓아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사지 않는 습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현대사회는 사람들이 물건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구매해야만 제대로 돌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필요한 재화를 구입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하고 필요하지만 문제는 과소비입니다. 특히 소비와 과소비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한 과소비의 기준법을 말씀드리면 내가 매달 버는 돈을 전부 쓰는 것 혹은 신용카드나 대출 등을 이용해서 월 수입 이상을 쓰는 것은 분명히 과소비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예외적으로 과소비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암투병과 장인어른의 뇌출혈 간병 기간이 겹쳤을 때 몇 년간 그런 과소비를 했었습니다. 중증 환자 지정을 받아서 의료비의 5%만 내면 되는데도 상급 병실료와 간병비, 기타 비용이 엄청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증 환자 지정 제도가 없었다면 부모님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우리 부부가 파산했을 겁니다. 살다 보면 드물게 이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 매월 수입과 지출의 수지 균형을 맞추지 못하거나 마이너스라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매월 지출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금액이 월 수입을 넘지는 않는지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당연히 지출 항목을 살펴보고 절약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 책에서 말한 대로 필요해서 사는 것과 막연한 소유욕으로 인한 쇼핑, 둘 중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소비가 이루어지는지 정직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꾸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방향으로 살아가면 점점 불행해진다고 붓다는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쇼핑 욕구는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마르고 갈증은 점점 심해집니다. 내 욕구와 욕망의 고삐를 놔버리면 욕망은 제멋대로 달려가고 나는 질질 끌려가며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삶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삶, 사지 않는 삶, 소유물이 적은 삶을 살수록 마음이 자유롭고 편안해집니다. 저는 구입하는 것도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매일 소유물을 줄이는 취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5분을 정해놓고 딱 5분 동안 처분할 물건을 찾아 정리하는 방향으로 매일 실행 중입니다. 점점 줄어가는 물건들을 보면 홀가분합니다. 얼마 전에 만난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30년간 심혈을 기울여 구입하고 공부한 전공 관련 책들이 12,000권 가량 되는데 이것들이 오피스텔 하나를 창고처럼 가득 채웠고 작은 사무실에도 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저도 가서 보았는데 작은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하나는 도서관 서가처럼 책이 빽빽하게 차 있었고 사무실은 그 내부의 비좁은 통로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자가 와서 교수님 사무실을 보더니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앱슨 스캐너 2대를 사서 스캐닝을 하고 파일로 전환해서 보관한 후 실물책은 정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 그 교수님은 하루에 100권씩 거의 6,000권을 스캐닝해서 파일로 보관하고 실물책은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책 6,000권도 모두 처분할 예정이라고 하시더군요. 나중에 노트북 컴퓨터와 외장하드 하나만 들고 다니면 무척 홀가분해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뒤늦게 그 이야기를 들어서 버리시는 책을 내가 받아올 걸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생각해보니 저도 그 책들을 받아와도 보관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물건은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관리가 필요하기에 우리의 정신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소유물이 많고 관리할 재산이 많으면 물질적인 재화를 관리하느라 평생을 보내게 되겠지요. 김영석 교수님의 책에 보면 조선 왕조의 후손 한 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그걸 관리하느라 평생을 보냈는데 나중에 그분이 늙고 나서 후회하는 말이 물려받은 재산이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공부도 하고 일도 해서 보람있게 사회인으로 살았을 터인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평생 조상이 물려준 재물만 관리하다가 보냈더라는 것입니다. 재물과 물질에 얽매이면 자유가 사라집니다. 자유롭게 홀가분하게 살려면 쇼핑 중독은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괴롭다고 생각해서 시도할 엄두를 못 내지만 쇼핑하지 않고 느낄 수 있는 기쁨은 쇼핑 기쁨보다 훨씬 더 크고 풍부합니다. 재화뿐만 아니라 각종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나 에너지도 절제하면 더 만족스럽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 가볍고 편하고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